저희 결혼했었습니다. 상주분이시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인분과 예전에 인연이 좀 있어서요.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상복 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빈 접객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 냄새와 향 냄새가 섞여 목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3일장의 둘째 날 밤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근처 모텔로 들어갔고 장의사 직원들도 교대 시간이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혼자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병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건강했던 그 시절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일부러 그 사진을 골랐습니다. 문득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상복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검은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입구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치 들어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영정 사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친척도 아니고 남편의 직장 동료나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수백 명의 조문객을 받았지만 이 여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울음은 많이 봤습니다. 예의상 눈물을 짜내는 사람도 있었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울음은 달랐습니다. 절제하려고 애쓰는데도 터져나오는 그런 종류의 슬픔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여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주로서 인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여자가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계속 영정 사진과 제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인연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조문객들은 보통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였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이웃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말은 달랐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외모로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오늘의 피곤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피로처럼 보였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또 말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본명도 아니고 직장에서 쓰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이름은 결혼 초에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젊을 때 잠깐 쓰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개명하기 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모르는 시절에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야 그 이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이었고 저는 상주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남편과 어떤 사이였냐고, 어디서 알았냐고, 언제까지 연락하고 지냈냐고. 하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손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수명을 다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도 커졌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숨긴 과거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제 얼굴을 보다가 다시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아주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를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냐고. 부음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고. 친척들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냐고.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더 꽉 쥐었습니다. 가방이 낡아 보였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의사 직원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화를 여기서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따로 이야기하자고. 여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자를 데리고 장례식장 옆 작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은 조문객들이 대기할 때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둘 다 서 있었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였습니다. 여자는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여자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자가 찾아온 것이니 여자가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바닥났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과 무슨 사이였냐고. 왜 지금 나타났냐고. 무엇을 원하는 거냐고.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자가 드디어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은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자가 사진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옷차림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가까이 붙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여자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느 해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귀에서 우잉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과거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한 번 결혼했었다고. 아이도 있었다고. 하지만 잘 안 됐다고. 헤어졌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과거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로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자도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미안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배신당한 전처라면 당연히 화가 나 있어야 했습니다. 저를 향한 적대감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지금 왔냐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왜 나타나지 않았냐고. 장례식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여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숨긴 과거. 아니, 숨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하지 않은 과거. 그게 지금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천천히 앉았습니다.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여자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이마와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과 만난 건 25살 때였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비슷한 나이였다고 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고 여자는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실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1년쯤 만나다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신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작은 원룸에서 살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말을 들으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만난 남편은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웃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짓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남편의 월급으로는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일을 나가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야근도 많이 했고 주말에도 나갔다고 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말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힘든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한참 후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도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싸움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퉜다고 했습니다. 돈 문제, 육아 문제, 시댁 문제,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벽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벽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연락했더니 남편은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쪽지였다고 했습니다. 쪽지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그때부터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찾아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는 1년 후에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여자가 가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재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잘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건강하게 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여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과거를 들춰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부탁했다고. 마지막 부탁을 했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니. 남편이 여자와 연락하고 지냈다는 말인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자가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화면이 작고 버튼이 있는 폴더폰이었습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켜고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봤습니다. 남편의 번호였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는 3개월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계속 오후 4시 8분 무렵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통증도 심했고 항암 치료 부작용도 심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자는 답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날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를 지정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약속 장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20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는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떨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상상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궁금한 마음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위였고 얼굴색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병원복 위에 겉옷을 걸치고 왔다고 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다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걸음걸이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비겁했다고, 도망쳤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여자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다 끝난 일이라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를 떠난 후에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공사장에서도 일했고 식당에서도 일했다고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바꿨다고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잘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할 기회를 찾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한 번 결혼했었다는 것만 말했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고 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병을 알게 되고 나서야 정리하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바로잡고 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자에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에 와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전해달라고, 진실을 말해달라고, 비겁하게 살았다고, 끝까지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여자는 거절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니 안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겠다고. 저는 휴대폰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번호가 거기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메시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만남이 거기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긴 마지막 비밀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을 느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허탈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여자가 휴대폰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깨끗했습니다. 아직 뜯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남편이 준 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뜯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부탁이었으니까요. 저에게 직접 전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접힌 편지지였고 하나는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은행 로고도 지금은 쓰지 않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통장을 펼쳤습니다. 통장 명의는 남편의 이전 이름이었습니다. 여자가 불렀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개설일은 20년 전이었습니다. 여자와 헤어진 직후쯤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10만 원, 많을 때는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했습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입금 명의는 없었습니다. 무기명 입금이었습니다. 마지막 입금은 4개월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입금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1,000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똑같은 필체였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가 모르는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편지는 아들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하지만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달 돈을 조금씩 모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직접 줄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전해지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통장은 아들 명의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방법을 알 거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다고. 과거를 숨기고 산 게 비겁했다고. 하지만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다고. 그건 진심이었다고.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 과거를 숨긴 것에 대해.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남편도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통장과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아시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아시냐고.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요.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전해줘야 하니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전해야 하니까요. 여자는 그게 두렵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야 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여자도 일어났습니다. 저를 따라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혼란 속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장의사 직원이 멀리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시라고. 저는 조금 있다가 나가겠다고. 여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대기실 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죽어서야 다른 사람을 통해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도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게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도 말하지 못한 건 용기가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 안에 남편의 마지막 양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너무 늦은, 그래도 남편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밖에서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발인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정실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으니까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화장터까지 그리고 납골당까지 긴 하루였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위로의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혼자 살아갈 집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 남편이 보던 TV, 남편이 읽던 신문.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복을 벗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장례식 내내 가지고 다녔던 봉투였습니다. 통장과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남편이 쓰던 방이라고 해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남편이 스스로 정리했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남편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 안경, 수첩, 볼펜. 일상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손에 들어봤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보험증서, 통장, 인감증명서. 두 번째 서랍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명절 사진.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잡동사니가 들어있었습니다. 명함, 영수증, 메모지. 그 사이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입금한 금액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었습니다. 20년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떤 달은 10만 원, 어떤 달은 5만 원. 금액이 들쭉날쭉했습니다. 형편에 따라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기록 옆에는 짧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길, 미안하다, 언젠가는. 남편이 아들을 생각하며 남긴 말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왜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비겁하게 숨어서만 있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하면서 자주 노을을 봤습니다. 이제 혼자 봐야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인생을 다 말하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비겁한 선택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불완전하게나마.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 거기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놓고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자가 남긴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헤어지기 전에 받았던 번호였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하려면 여자를 통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봉투를 돌려주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과거로 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남편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서 여자가 받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여자는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건을 꺼냈습니다. 아드님께 통장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전하시겠냐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이니 제가 전해야 할 것 같다고. 여자는 고마워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숙제를 풀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상복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샤워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피로가 풀렸습니다.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누웠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 자리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평평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떠난 사람을 어떻게 더 미워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할 일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소식이 없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고 통장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조용한 카페를 골랐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 좋았습니다. 대화가 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남편을 닮았습니다. 눈매가 특히 닮았습니다. 두 사람이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두 망설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남자가 마주 앉았고 여자는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잔잔한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힘든 이야기일 텐데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버지는 늘 부재였으니까요. 기억도 거의 없을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궁금한 듯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한 것이라고, 아드님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통장과 편지가 들어있다고, 남편의 마지막 뜻이라고. 남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뜯을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남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을 먼저 꺼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명의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옛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훑어봤습니다. 20년치 입금 내역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읽어내려가면서 변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자는 편지를 접지 않고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읽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쓴 글씨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저와 함께 살 때는 어땠냐고. 행복했냐고.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다고. 저에게 잘해줬다고.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과거를 숨겼다고. 그게 비겁했다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거의 없다고.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냥 빈자리만 있었다고.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이 통장을 보니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완전히 잊은 게 아니었다는 게. 그게 더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과거를 숨긴 것에 대해 화가 난다고. 하지만 남편도 힘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산 것도 고통이었을 거라고. 남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통장은 받겠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니까.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얘기 같이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함께 살았던 날들. 남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했습니다. 여자도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입구에서 서로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전보다 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선택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망쳤고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용기 내지 못했고 끝까지 직접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까지 끌어안고 사는 건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내였지만 남편의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과거는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을 정리하는 일. 남편이 하지 못한 것을 마무리하는 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제 인생이 남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했습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차를 우려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자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편하게 연락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진과 향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 일 제가 대신 했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편히 쉬라고. 저도 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당신을 잊지는 않겠지만
당신에게 얽매이지도 않겠다고. 인생은 숨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결국 누군가는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은 끝까지 마주하지 못했지만 저는 마주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 어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사라진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부엌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며칠 후 남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 명의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본인 명의가 됐다고 했습니다. 돈은 어머니와 나눠 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걸 원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물었습니다. 가끔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도 되냐고. 혼자 가기는 어색하다고. 저와 함께라면 조금 덜 어색할 것 같다고.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가자고 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남자와는 가끔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보다는 편해졌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와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후 4시 47분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상한 관계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일날 같이 산소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기일 당일 우리는 산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과일과 떡, 술 한 병. 세 사람이 함께 절을 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으로 남편을 추모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묘비를 닦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여자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묘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두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한 풍경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입구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근황. 남자는 요즘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보람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손주를 보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서툴지만 재미있다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였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같이 정리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혼자였다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제 삶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정리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됐으니까요. 인생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후회한다는 것을, 그래도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거실 재단에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 웃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제 속도로. 남편이 남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를 써내려갈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았습니다.